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신 한준호 국회의원이시고요. 한준호 국회의원님 간단하게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주 출신이시고요. 연세대학교에 졸업하사 카톨릭대학교에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나운서 마스크 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기 고양시 을을 지역구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요. 특히 말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한 책에 여자의 큰 박수로 이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핸드마이크를 좀 같이 좀 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즘 공모 중이에요. 지금 보궐선거 중이라 제가 또 그 안에서 유세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정신없이 내려왔습니다. 오 교수님과는 오랜 인연이긴 한데 제가 사회에 있을 때 강연을 몇 번 갔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 또 제 고향인 전주를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 계시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준호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뒤쪽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신가요? 네, 너무 뒤쪽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은데 뛰어넘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셨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그 선거법상으로 이런 대중연설 과정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강연 주제 자체가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청와대에 있을 때 썼던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사실 오래 하진 않았어요. 2003년에 입사를 했고, 그 전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고, 한 1년 정도 데이콤이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현재는 LG U 플러스입니다. 거기서 프로그래머 생활로 첫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07년에 이제 여기 전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 MBC 노동조합 집행부를 하면서 마이크를 놓은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마지막 방송도 사실 지방 쪽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닥터스란 프로그램의 MC였었고 뭐 쇼바이벌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들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져 있고 마이크를 놓은 지도 벌써 한 12년, 13년. 그나마 정치인 되고 나서 마이크를 좀 많이 잡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정치의 영역과 방송의 영역이 모두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저도 이제 올해 48인데 평생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해야 되는지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세 현장에 가도요. 혼자 가서 유세하는 건 괜찮은데 같은 동료 의원들이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자기만의 레토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아나운서에서 쫓겨나서 국회 대관을 하면서부터인데 저를 만나면 다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 스피치를 좀 가르쳐 달라. 근데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잘 말을 못해요. 두 번째는 성인의 스피치는 가르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오늘 말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언어의 기본은 말을 하는 기술에 있지 않고 자신이 담고 있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하다못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말투도 마찬가지고, 내 사회적 지위도 전부 다 이 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물론 한 4가지 정도의 기술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좀 빨리 끝내고 1시간 반이니까 한 30분 정도는 혹시 그래도 먼 길 왔는데
질문 안 하시진 않겠죠? 네,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경력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MBC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두 번의 직장을 거쳤고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다섯 번째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따지면요. 그 중간엔 잠깐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했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아주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제 이제 그 커리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커리어가 물론 이제 아나운서이긴 하지만은 천리안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 데이콤에서 인공위성 알고리즘을 짜는 연구원이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직장은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로 통합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한국거래소 이전에는 코스닥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선물거래소, 예탁증권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나뉘어져 있던 게 2003년 합병이 되면서 한국거래소로 바뀌었고요. 2003년에 합병되는 과정 중에 저는 혼자서 도망가서 MBC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제 옆에는 현재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배현진 씨입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이었었고요. 제 파업하던 2007년 입사를 해서 2008년에 입사했죠. 2008년 입사를 해서 뭐 친하게는 지내요.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책을 지금 세 권을 썼고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어, 한때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MBC 노동조합에서 김재철 사장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김재철 사장께서 첫 번째 징계를 주셨을 때 저희 집행부가 감사하다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 1월 4일 대통령님 신년 어, 신년 기자회견 때 저희 국민소통 수석실 직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제 경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력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을 벌써 다섯 번째 직업을 갖고 있으니. 제가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하다 쫓겨났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직장인인가? 직업인인가? 이 고민을 했어요. 어, 아나운서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냥 MBC를 다니는 직원이 되더군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나는 그러면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진 기술이라고는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브랜드, 삼성, 뭐 MBC, 청와대 같은 브랜드가 과연 자기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아, 저는 전혀라는 대답을 얻게 됐습니다. 뭐 많이 보셨죠? 네, 노브랜드. 노브랜드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콘텐츠입니다. 나만의 콘텐츠. 원래는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정확한 표현은 콘텐츠입니다. S가 안 붙죠. 수많은 면접을 봤죠. 정말 면접 많이 봤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 2018년 5월쯤 됐을 때인데 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되게 서울 지역은 02, 7, 8 이렇게 가면 대충 여의도고요. 앞에 7, 9 이렇게 가면 대충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삼청동 쪽에서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한준호 씨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추천이 좀 있었는데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잠시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인사팀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마음에 각오를 했죠. 왜냐면 백수였으니까. 달리 갈 데도 없고. 그때 면접을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지금은 제가 상임위가 저희가 있는데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입니다. 이름이 길죠. 우리나라에 달 탐사 계획 있는 거 아세요? 네, 달 탐사 계획이 원래 2024년까지 달 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담당이에요. 원자력과 관련돼서 요즘 논란이 많았죠? 원자력 관련된 안전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위에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검사라는 킹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방송사들에 대한 것들, 통신에 대한 LG U 플러스 KT 전부 다 저희 상임 소관입니다.
이 큰 상임 소관이 내에서 저랑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저를 뽑았던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이분이 풍남초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풍남입니다. 제가 오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풍남초등학교에서 올해 21대 국회의원을 5명 낸 건 아세요? 네. 여기 김성주 의원님 풍남초 출신이시고요. 최강욱 대표님이 풍남초 출신입니다. 저 있고 윤영찬 의원 있고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진성준 의원. 네, 이렇게 5명이 21대 전주 출신 중에서 특히 풍남초를 나온 사람입니다. 면접에 갔는데 6명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본인들이 오라고 해놓고 왜 청와대에 와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MBC에 갔을 때 제가 최종 면접, MBC는 1,1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한 명을 뽑습니다. 미쳤죠? 그런데 왜 지원을 합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1%예요. 그런데 지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확률과 관련된 것들 말씀드릴 텐데, 어, 제가 미리 좀 결론을 내고 하자면, 면접에서 답은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면접을 할 때는. 끊임없이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 또 언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서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나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자기만의 답을 내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9사람의 보좌관이 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도 학생들 계세요? 학생들 손 한 번만. 학생은 전혀 없으십니까? 한 분? 나머지, 뭐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은 한 분이에요? 어, 다 학생이에요? 걔 중에는 언젠가 저랑 국회에서 만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또 같은 의원으로 만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9명의 보좌진들은 4급 둘, 5급 둘, 6, 7, 8, 9급, 그리고 인턴, 이렇게 해서 총 9사람. 지역에선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총 10사람의 보좌진들이 생깁니다. 제가 보좌진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는 싸움에 원칙이 하나 있다. 어떤 원칙이냐면 싸워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상대를 정말 완벽하게 이기거나 내가 완벽히 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싸우지 않고 조율을 한다. 이게 제 싸움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싸움을 걸어봤을 때 상대를 꺾어야 되겠다. 정치적 용어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조율을 합니다. 그래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끝냈다가 전부 다 싸우려고 들면 절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청와대에서 배웠죠. 항상 자기에게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안 돼요. 답이 떨어지는 순간은 무조건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진로를 선택할 때도,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원래는 그 꿈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코크핏이라고 불리는 조종석입니다. 어, 엊그제 제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서서 박영선 후보, 저 MB 선배신데,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도 많은 곳인데, 제게는 또 한편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찾다 보면은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첫 번째가 노숙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다르게 대학을 바로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뭐 공부를 못해서 그랬을 테고, 두 번째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물어봐요. 야, 형편도 좋지 않고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갑자기 연대를 들어가냐? 들어가집니다.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살에 군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고등학교를 또돌이라고 부르더군요. 또자에 돌석자를 쓴다고 해서. 근데 당시에 그 학교가 후기 고등학교에서 저는 89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당시는 이제 87년까지, 그 87년까지 아마 고등학교가 후기 고등학교였죠. 삼내라는 곳에 후기 고등학교에다가 제 앞에 학번으로 따지면 91학번 정도 되는 분들이죠. 이분들 때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전기 고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2회 졸업생이에요. 그 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워낙에 갑작스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집에 가면은 늘상 빚쟁이 분들 와 계시고 뭐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 저는 학교는 여기서 멀지 않은 기린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도 사회 졸업생이라 선배가 없어요. 그래서 19살에 제가 선택을 한 거는 군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9살에 군에 자원을 입대했고 당시에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남자분들 요즘 18개월이죠? 제가 30개월을 하고 나왔는데 당시 군에 가서 30개월간 군복무를 했는데 제게는 그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서울 생활. 서울 생활해 보니까 와 진짜 훈련소에서 지하철이 2층 지하철이 다닌다는 얘기를 믿었었습니다. 지하철도 직접 타보고 제일 컸던 거는 군대에서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하다못해 전문대학인데 고려 보건전문대예요. 굉장히 저는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전북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국립대를 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보니까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을 전역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실은 서울역에서 좀 며칠 지내다가 방배동이라는 곳에 신문배급소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신문지에 광고지를 낍니다. 간지를 끼워요. 자기가 돌릴 부수만큼.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끼우고 나서 한 4시 반부터 열심히 돌리면은 한 200부를 6시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비 오는 때 감안하면은 1995년 당시에 한 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머무는 값이 채 10만 원이 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두 번째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야학이나 중간에 편입이나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진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간에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데서 인턴 사원을 뽑기 시작해서 아시아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죠. 고졸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시에는 그 명동 쪽에 금호 아시아나 빌딩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금호 아시아나 빌딩 안에 있는 인사부에서 주로 스튜어디스나 조종사들의 그 인사 기록을 OMR 카드로 읽히고 그거를 2층에 있는 이렇게 열쇠를 넣어서 돌리고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벌어지는 캐비넷이 있어요. 그 안에 기억 니은 순으로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의 인사 기록들을 안에다가 쌓아놓는 작업을 했어요. 물론 OMR 카드 읽히다가 잘못 읽히면 또 다시 칠해야죠.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가끔씩 그걸로 용돈도 벌기도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전화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창고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조종사들의 파일을 넘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의외로 학력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학력이 대단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높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 공군 파일럿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종 훈련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좀 바뀌었어요. 본인이 면장도 따야 되고 비행 시간도 일수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항공대를 나오지 않아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지원을 해서 시험만 보면 돼요. 과학, 영어, 수학 이런 시험들만 보고 항공 적성 시험과 시뮬레이터 시험만 보면은 합격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고등비행까지 시킨 다음에 다시 재입사 시험을 보고 기종 시험을 보고 부기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시스템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을 지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는 우리 오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희라는 분인데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어, 그 아시아나 인사부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배들이 분위기를 붙드는 거예요. 야, 준하고 정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돌리면서 선배한테 선배 저 대학 나왔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날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제가 있는 숙소까지 삼각지였는데 숙소까지 가는 길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때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을 텐데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제 꿈은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많이 달성을 해봤는데 실제 꿈을 이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많이 혼나는데 어,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되기 싫은 게 정치인, 공무원, 방송인 이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제가. 그것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은연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정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왜 싫어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이 될 수 없었던 직업들이었던 거예요. 방송인이 절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치인은 하물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 공무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공무원이 두 가지 종류인 건 아세요? 늘공과 어공이 있습니다. 늘 공무원과 어쩌다 공무원. 진짜 그렇게 불러요, 청와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어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도 어공 생활로 상급 공무원이 군대에서는 이제 원스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의사관이라고 불리는 직급으로. 제가 요건 좀 넘어가고요. 기왕 언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언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딜리버라는 단어. 제가 신문 배달을 했잖아요. 배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이란 단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퍼라는 단어도 있고, 딜리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트랜스퍼는 단순하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겁니다. 딜리버는 어떤 거냐면, 교수님이신가요?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드려요. 받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네. 이게 바로 딜리버입니다. 언어의 전달을 왜 딜리버라고 하냐면 말을 하는데 상대가 듣고 있지 않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계속 전달하게 되면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을 봐가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들, 그래도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 어떨 땐 가끔씩 고개를 전부 다 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럴 땐 딜리버가 안 되겠죠. 딜리버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전달은 딜리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제 주장입니다. 음. 아이고, 거꾸로 누른 거죠? 아, 맞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언어를 딜리버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오늘 듣고 나면은 아마 행동이 조금씩 바뀌실 겁니다. 이건 제가 그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하다못해 최근에는 이제 그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오래된 사진입니다. 10년, 만 10년 된 사진인데 한국 방송대상 시상식에 KBS, SBS, MBC 각 아나운서들 중에서 대표 아나운서, 당시 대표 아나운서들을 뽑아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진을 항상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저만 뒷짐을 지고 있는데 자, 손 모양이 어떻죠? 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연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연단이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자,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편한 분들이 계시면 손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뭐 뒷짐도 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 연극인을 위한 교수법이라는 책을 보면 국내 책은 아닙니다. 연극인들이 무대 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발성이 아닙니다. 무대를 손을 놓고 편하게 걷는 연습을 해요. 이게 가능해질 때쯤 돼서 발성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손 떨어뜨리고 있는 거 참 쉬워 보이지만 막상 올라와서 해보면 절대 손이 놔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있죠. 마이크를 놓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두 손을 완전히 놓고 대화를 한다는 거, 발표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스처를 하는 거는 이 다음입니다. 이런 제스처는 손을 떨어뜨릴 수 있을 때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설 때는 연단 뒤에 숨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큐카드나 마이크를 잡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놓고 두 손을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버리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육성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뒤가 잘 안 들리겠죠? 요거는 앞까지만 소리를 보내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분들한테 소리를 보낼 때 이 정도 소리를 내야 그래도 들리시죠? 네? 소리에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낼 때도 어디까지 전달을 해야 될지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달하는 게 정확한 발성이에요. 발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를 대면은 당연히 가볍게 마이크에 던지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마이크는 직립형은 한 뼘 정도를 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방송용 마이크나 그렇게 되는 거고 대개는 마이크를 입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언제쯤 대답을 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 어려운 게 있어요. 시선입니다, 시선. 연애하시는 분. 절대 손 안 들어요, 뭐 시킬까봐. 누가 자신있게 손 한번 들어볼 사람 없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 네. 교수님께서는 보통 상대를 볼 때 어디를 보시죠? 연애를 할 때, 뭐,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알아서. 중에 인중. 여기. 보통 상대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눈. 그렇죠.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저 뒤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네. 눈을 마주치면 조금 이렇게 부러우니까 코 이렇게 아, 자,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없어요?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보이니까 남녀 앉은 그 의자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안경 쓴 남자분과 약간 노란색 빛의 여성분. 자, 두 분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하나, 둘, 3초만. 자, 움츠러들죠. 그죠? 이게 남자들끼리 하면 더 그렇습니다. 두 분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습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선은 예의예요. 시선은 예의이기 때문에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인중 방향을 바라봅니다. 생방송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방송 사고가 바로 납니다.
상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피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주느냐? 인중 쪽으로 피해줍니다. 인중. 지금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못 벗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서 얼굴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인중을 바라봅니다. 인중을 바라보는데 인중을 또 그냥 마냥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인중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면 뭐 묻은 줄 아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인중 방향으로 시선을 지향만 하고 시선은 거기다 그냥 넌지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불편함 없이 얼굴을 계속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싸우자는 거죠. 되게 상대의 길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의 눈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피감기관에서 오면 국회의원들은 그 공무원 급수로는 장관급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되게 차관, 장관들이 오셨을 때 초반에 상견례 하고 나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차관 밑에 있는 국장급들부터는 오셔서 초선 의원들 길을 제압하려고 듭니다. 보통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 그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내 눈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거는 내 길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 편한 대화는 상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중으로 떨어뜨리고 뚫어지라고 보지 마시고 방향을 지향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온 김에 요거는 다 밀어두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을 좀 채우되 오늘 호흡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호흡을 왜 가르쳐 드리냐? 갑자기 한 분을 이 앞으로 모시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설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다 떨궈요. 시선 안 맞추셔요.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상황이나 내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중연설 많은 것들을 할 때 의외로 떨려요. 그렇죠. 떨릴 때 어떡합니까? 어떨 땐 막 이가 탁탁탁탁 그래요. 추운 날도 아닌데 뭔가 좀 가슴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래요. 이럴 때 잡는 방법은 호흡으로 잡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SD 시대에만 해봤기 때문에 HD 시대의 방송을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뉴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나운서국에서 벨이 울립니다. 5분 전이 됐는데 진행자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할 거 없이 기수별로 움직이는데 가장 낮은 기수가 1층 밑에 있는 보도국으로 쫓아갑니다. 원고를 잡아요. 그리고 가장 선임이 최대한 천천히 긴장은 되잖아요. 예독을 안 했을 테니까. 최대한 천천히 걸어서 한 층 위에 있는 라디오국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호흡을 골라요. 원고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2분 45초에 한 줄을 했습니다. 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긴장되겠죠. 근데 본인이 뛰어가서 원고를 들고 올라가다 생각해 보세요. 에로뉴스 됩니다. 그게 진짜 에로뉴스예요. 이러면서 뉴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복식 호흡을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단전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단전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몸을 부양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호흡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식 호흡을 오늘 가르쳐 드리고 할 테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다만 항상 말하기 전에는 숨을 담고 하는 거다. 왜 에로뉴스가 되냐면 숨을 담을 틈 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연단에 올라오자 말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연단에 많이 서시는 분들께서는 급하다고 올라와서 여기서 30초도 숨 고를 틈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그 연설을 망칩니다.
우리가 4초 방송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4초를 한번 세볼 테니까 이 4초의 시간 한번 느껴보세요. 감으셨죠? 자, 셉니다. 1, 2, 3, 4. 떠보세요. 이게 4초란 시간이에요. 나름 길게도 느껴지죠? 이게 4초예요. 이걸 맞든다고 하고 방송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단에 섰는데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연단에서는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맞드는 걸 참아내야 돼요. 제가 이 연단에 섰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뭐야? 왜 연습을 안 해? 웅성웅성하다 갑자기 멈추는 순간 그때도 호흡이 골라지지 않았으면 상대들을 보면서 숨을 고르세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숨을 다 고른 다음에 인사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민소통 수업실에 있을 때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각 수석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맞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자, 오늘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지금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복식 호흡 한다고 하면 막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숨을 코하고 입으로 가득 담아내는데 결국엔 입으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 코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숨을 있는 힘껏 다 들이마시고 3초를 멈출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쑥 들이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멈춥니다. 둘, 셋. 다 뱉으세요. 자, 요번에는 숨을 다 들이마실 텐데, 자,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하면은 배를 불룩 내미세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자, 밑배를 그냥 숨을 멈추세요 하면은 밑배를 불룩 내밀고 3초를 버틸 겁니다. 자, 제가 둘, 셋 하면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편하게 쉬고 계시다가 자, 둘, 셋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블록 둘, 셋 다 뱉으세요. 자, 요번에는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멈추고 배를 살짝 내밀 때 코에서 숨이 약간 나가도 돼요. 하고 살짝 나가도 돼요. 그 숨이 살짝 나가면서 배를 블록했을 때 내게 들어온 숨이 밑으로 한번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오늘 성공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자, 둘, 셋. 멈추고, 배플로. 둘, 셋. 느끼신 분? 안 시킵니다, 안 시켜. 아무것도. 없으세요? 느낀 거예요? 머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느낀 거예요? 툭 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코로 숨을 살짝 내뱉으면 돼요. 밑으로 내려갈 때 살짝 코로 하면은 살짝 숨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둘, 셋. 멈추고, 툭. 둘, 셋. 제가 보니까 몇 분 느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앞으로는 이 전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면은 들이마시고 멈추고 배 불룩 해서 3초 참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수들이 똑같이 쓰는 겁니다.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하는 소리 들리죠? 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습 하는 소리가. 그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는 두 가지 목적. 소리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보면은 눈 감고 서서 아 이런 거 많이 해요. 이게 다 복식 호흡입니다.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래를 하다가 노래하는 와중에 이 소리가 살짝 들리면은
굉장히 빠른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노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 배우고 나중에 한번 노래방 열리면 가보세요.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내뱉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들이마세요 하면은 들이마시고 멈추고 볼록 둘, 셋 뱉으세요 하면은 뱉는데 이거 하다가 휘파람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입을 살짝 모으고 전체를 다 뱉어주셔야 돼요. 그게 끝나면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또 뱉는 거를 세 차례 반복을 할 겁니다. 왜 복식 호흡이 긴장을 푸는데 쓰는 건지를 이걸 해보시는지 압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들이마시겠습니다. 둘, 셋, 후 떨어뜨리고 멈추고 둘, 셋, 길게 최대한 길게 얇고 길게 실 뽑듯이 자, 다시 들이마실게요. 둘, 셋, 들이마시고 멈추고 블룩 둘, 셋, 길게 천천히 자, 마지막 한번 들이마시고 멈추고 배블룩 둘, 셋, 천천히 내뱉으세요. 자, 남은 숨 다 뱉으시면 됩니다. 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데 복식 호흡을 쓰는지 아시겠어요? 네. 긴장이 되거나 이게 하루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한 두 가지 줄여줍니다. 담배를 태울 때도 비슷한 방법을 쓰시면은 어, 이거 패스워드 좀 넣어주세요. 자, 복식 호흡은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좀 빠르게 하면 말을 할 때 지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랜 시간 연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멈추는 거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요. 호흡이 떨어질 때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녹음을 해서 내 소리를 들어봤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더라!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요거는 손 드시겠죠? 절대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네. 네.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들을 음성 직면 현상이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 영국 가디언즈에서 나온 건데 사람의 몸도 이게 일종의 관악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성들은 내 몸을 울리는 소리가 한 80%,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한 20%더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더 울려야 되니까 소리를 더 지르게 되죠. 이때는 비율이 달라져요. 이런 비율들을 바꾸는 연습이 발성 연습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내 소리가 안 나요. 사람 몸 신기한 게 이거 어디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 소리가 목에서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 몸이 물려서 그래요. 어디 대도 소리가 들어는 가요. 이상하잖아요. 입에서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에 닿는 소리가 나와요. 몸을 울려서 내는 소리가 80%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기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들어가는 녹음기 안에 들어간 내 목소리는 내가 평소 듣던 소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듣는 소리는 몸을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혼잣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떠들어도 들리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대개는 발성 연습입니다.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기자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스피치가 필요해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뀝니다. 소리는. 왜냐하면 여기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매일 30분 이상씩 해줘야 돼요. 저는 소리가 바뀌었어요. 매일 30분 이상 했으니까.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자기 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나 가장 적합한 소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전달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한쪽 귀를 막고 들어보세요. 내 소리가 들려오는 게, 들려오는 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성은 입 앞에서 소리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지만은 입 앞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입 안쪽에 소리를 넣으면은 약간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는 소리와 뒤로 넣는 소리가 달라요. 예 하고 내는 소리. 보통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내는 발성법입니다. 코 쪽으로 소리를 붙여서 소리를 내요. 예 그렇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배철수 씨는 헤드폰을 끼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안으로 넣어요. 예, 배철수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소리는 자기가 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소리가 다 있어요. 가장 편한 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소리를 조금 더 잘 내고 싶을 때 발성을 해서 그 소리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금 볼륨감 있는 몸을 기르기 위해서는 늘상 운동을 해줘야죠. 그 소리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늘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 내 목소리를 쓰면서 발성이 안 되거나 전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고양이 자세, 요가 자세에서 고양이 자세. 지금은 고개를 들었는데 고개를 떨구고 밑에다 원고 한 장을 깔아요. 신문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칠 정도 수준, 물리적 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닥을 칠 정도 수준, 요 정도면 됩니다. 바닥을 칠 정도로만 발성을 해주면 돼요. 읽으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글자를 읽는데 눈이 한 단어 정도 앞에 가 있어요. 처음 받는 원고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독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딱 한 달만 하면. 두 달을 하면은 소리가 조금씩 바뀌고 보통 몸도 그렇지만 석 달을 하면은 소리가 바뀝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2, 30분씩 반복을 해줘야 돼요. 혹시 소리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성공 사례를 많이 못 봤어요. 전문적으로 아나운서를 하려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제 레토릭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자기만의 말하기 방법 이게 저도 이제 무대도 많이 서보고 뭐 한 5천 명, 6천 명 되는 관중들 앞에서도 방송도 많이 해보고 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도 연설하러 나가면 보통 기본적으로 1,000명 있어요. 1,000명들 앞에서 원고 없이 내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은 뭐다? 딜리버라고 했죠. 딜리버, 배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설이 되게 달락달락 끊어집니다. 근데 자기만의 방법이 없으면은 올라가서 원고가 없으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고가 갑자기 어, 바뀌었어요. 내가 체크했던 원고가 아니야. 긴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읽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자기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진짜 1%도 안 됩니다. 자기소개 못해요. 다 출생 연도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전북대 강의를 왔을 때 자기 인생의 타이틀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소개서에 타이틀을 달 수 없는 자기소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숱한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해보고 저도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숱한 자기소개서를 봤어요. 아나운서, 면접, 그 전에 증권거래소 숱한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가 안 읽혀요. 왜 안 읽히냐면 이름과 연도만 바뀌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자기소개서 많이 보실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타이틀이 달려야 그게 정말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써놓고 나서 타이틀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타이틀 때문에 고치고 싶어져요. 고치고 나면 그게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그래요. 정치하겠다고 하면은 왜 정치하고 싶은지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건방지죠, 굉장히. 레토릭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말하는 방식.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재현, 상징, 반복이라는 걸 씁니다. 저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바마식 연설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이 청중들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은 들을 준비가 생각보다 안 돼 있어요. 그래 떠들어봐. 너 어떤 사람인지 보자. 국회의원이야? 그래 뭔 얘기 좀 하는지 들어보자. 뭐 하던 애야? 청중들은 일단 올라온 사람을 몰라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줄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MBC 아나운서가 지금은 43명으로 줄었지만 MBC 아나운서 거쳐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이름 알고 얼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청중들은 절대 친절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대 청중들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청중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딜리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콘텐츠를 전달해야 되는데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 전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 일단 문을 열어야 뭐 배달을 하잖아요. 띵동 누르고 누구세요 했을 때 저 뭐 배달하러 온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전달해서 받고 나와야죠. 대중연설이든 언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갑자기 지나가다 옆에 여자를 보고 사랑해. 진짜 뺨 맞죠. 사귀자. 뺨 맞죠. 마음을 열어야 생각을 전달을 하죠. 모든 언어가 과정이 똑같습니다. 재현은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에요. 어떤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도 전주 사람입니다. 기린중 무섭고 나왔고요. 풍남초 나왔습니다. 그래 전주 사람이야? 전주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그래도 잘 됐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제 원래 꿈은 전북대 들어오는 거였는데 일하고 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계기로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사람이 친근감은 있네. 상대의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시키는 재현 과정은 전체 대중연설을 구성할 때 반 가까이 써도 괜찮아요. 반 가까이 써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강의, 그 연설 전부 다 실패하는 거라 우리 방송인 출신들 중에서 이 얘기가 있어요. 초면에 애드립 치지 말라고. 남자분들 명심하세요. 절대 소개팅 나갔을 때 재밌는 얘기 준비해 가지 마세요. 다 실패합니다.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왔는데 갑자기 막 재밌는 얘기라고 재미없는 얘기를 막 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자기를 전달해야 돼, 자기를. 내가 너랑 대화할 상대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게 나를 밀어넣지 마시고 상대를 어떤 걸로 설득을 할지. 그러기 위해서 상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조차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라고 나부터 막 집어넣어요. 자기소개서가 다 그렇습니다. 대화, 강연, 연설 전부 다 그래요. 나를 막 집어넣어요. 그거를 강요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재현 과정을 거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딜리버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상징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막 갔는데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 우리 민주당이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근데 왜 자꾸 우리 욕하지?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기억에도 안 남아요. 내가 했던 것들 막 얘기를 해요. 특히 어느 때 시무식 때
이제 직장 들어가고 하시면 시무식을 하는데 시무식에 뭐 직원들에게 할 말도 너무 많아. 당부할 말도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대화를 끝냈으면 뭐가 하나 남아야죠. 그죠? 절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넘기지 말라라니. 전달할 것을. 너무 많은 걸 갖다 다 집어던져 버리면 상대가 뭘 골라 가져야 될지 몰라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아우를 수 있는 것, 이거를 두 가지가 가장 좋고요. 넘어도 세 가지를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연설문 구성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만 반복적인 여러 예시를 통해서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야, 너 정말 좋아해. 선배, 예전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진짜야? 야, 내가 너 언제부터 좋아했는 줄 알아? 이때. 너 그때 봤을 때 정말 따라가고 싶었어. 정말? 그뿐인 줄 알아? MT를 갔을 때.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야 여자가 알아듣습니다.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줘야지 정말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두어 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하되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구성이 가장 좋은 레토릭입니다. 박영선을 지지해주세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상암 옆에 북한산 자락부터 내려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박영선 장관님 제가 지지 성명 내고 지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부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오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어렸던 시절에 22살 방배동 조선일보 신문배급사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신문 배달할 때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고 이 근처 압구정동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한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열도록 나를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주면서 열어주는 것.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MBC 선배이자 민주당의 대들보 같은 박영선. 저는 이분 지지반을 할 수 있게 된 저 자신과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연설이란 그렇게 시작돼요. 오바마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하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흑인의 혼혈에 미국 본토도 아닌 하와이에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대학도 제대로 못 갔고 어렵사리 콜롬비아로 편입을 했고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하버드를 가서 로스쿨 다녔고 하원에 갔고 여기에 섰는데 나 같은 인간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의 미국이 됐다면 미국은 변화를 한 거다.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할 정도라면 우리는 화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게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수락연설에 담겨 있어요. 자기를 열고 화합, 미래 같은 가벼운 단어들로 자기 이야기를 섞어서 상징되는 메시지. 미국은 변화할 것이다. 그렇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미국의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은 변화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해요. 어, 연설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을 딜리버하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열지 고심하는 데서 연설은 시작됩니다.
대화도 시작되고 강의도 시작되고 그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 강의나 연설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 이제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손은 버려야 된다, 시선은 인중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게 기술 중에 두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지막 기술은 뭐냐면요. PAUSE라고 하는 포즈라는 단어인데 포즈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포즈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뜻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대중연설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쳐가면서 시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계속 떠들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쓰는 기술이 포즈입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저 한준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저 한준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이 포즈란 기술은 사실 방송에서도 굉장히 고급 기술의 하나이고요. 특히 대중연설에 섰을 때 굉장한 큰 효과와 반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도 역시 국회의원 될 때도 많이 썼지만 예전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런 부분에 연설 비서관실과 항상 조율을 할 때 이 포즈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설계를 합니다. 근데 실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중을 바라보고 교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재현이라는 것, 상대와 마음을 터놓고 상대의 마음이 열린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 포즈가 어디 써야 될지 본인이 감으로 느껴요. 그때는 과감하게 놔줘야 됩니다. 가던 것을 확 하고 놔야 돼요. 그래야 상대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이었어요. 이건 제 책입니다. 혹시 기회 되면 사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 이 장면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정말 날아가는 여자는 누굴까요? 붉은요.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의 후속편입니다. 앞에 가는 거는 붉은 여왕, 레드퀸이라고 하는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숲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놈의 숲은 달려도 달려도 끝이 안 나요. 앨리스가 가다가 물어봐요. 야, 붉은 여왕.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저러도 말인지 쎄 빠지게 달려도 이 숲을 벗어날 수가 없냐? 왜 이 숲은 끝이 안 나? 붉은 여왕이 대답을 합니다. 야, 앨리스야. 넌 눈을 씻고 잘 좀 봐라. 우리도 달리는데 숲도 같이 달리고 있어. 야, 이 숲을 벗어나려면 숲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 이게 경제 용어에서 레드퀸 이펙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실은 무엇인가 결정하고 시작할 때 모든 상황들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를 주고자, 나도 학교도 다녀. 나 고등학교 다녔는데 왜 대학을 못 가지? 모두가 같이 뛰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맞았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노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숲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숲이 변하는 속도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아직도 계속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나이에 가까워지기 때문인데 저희 어머니고 저 쭈그리는 정이다. 저는 교동에서 태어났어요. 교동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2013년 7월 23일에 제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실은 이제 제가 대학교 어렵사리 들어가고 대학 2학년 때 집을 나가셨다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어머니를 마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찾았습니다. 모시고 올 때는 좀 예쁘지 않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모시고 왔을 때는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으셨을 텐데도 정말 식당 아줌마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당뇨, 고혈압, 남의 집 일하면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2013년도는 제가 MBC 아나운서에서 쫓겨나서 타부서로 전출을 가 있을 때예요. 책상도 없습니다. 그날 좀 비도 부슬부슬 내렸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어, 마이크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아, 됐나요? 하울링이 약간 나네. 네. 아들, 어이구, 약간 하울링이 심하다. 요거 배터리만 좀 바꿔. 육성으로 하고 있을게요. 네. 저한테 들리시죠? 뒤에. 네. 전화가 와서 아들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죠. 저랑 어머니랑 만으로 19살 차이입니다. 아들 어디에요? 그래서 저 친구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빗속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일산 저희 집 근처에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시 또 합해드려야 됐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노크도 하고 벨도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전화기를 꺼내 들고 전화를 하려는 순간에 그때서야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몸이 이렇게 홈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데 잔뜩 젖어 계시는 거예요. 그 여름이 또 덥기도 했었고 이거 샤워를 하셨나? 이 생각이 들 때 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 때쯤 먹은 그 칼국수가 좀 체한 것 같다. 명치 끝이 아프다. 집에 오랜 기간 동안에 당뇨를 앓으신 분들, 혹시 집에 계신 분들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와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명치 끝이 아플 때는 절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모든 제가 이제 닥터스란 프로그램을 오래 해서 병원 관계자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알아도 못했어요. 당뇨에서 마지막 합병증 증세는 심장마비예요. 심혈관 질환으로 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가 그해 환갑이었어요. 딱 6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입술이 팍 보라색으로 변하고 숨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심폐소생술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체격이 왜소하진 않죠. 보시기에. 운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 165가 약간 안 되는 저희 어머니를 뚱뚱하지 않습니다. 절대 업을 수 없습니다. 처진 사람, 남자들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절대 못 업습니다. 쓰러진 사람, 혼자 힘으로 절대 업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119를 불러도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집 주소고 뭐 전화번호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결국에는 어머니 심폐소생술 하다가 집 길 건너편이 일산 백병원이라는 곳인데 항상 아프시니까 대학병원 근처에 사셨거든요. 빗길 속에 결국 들쳐 업고 없는데 뛰지 못해요. 이거 뭐 업고 막 뛰면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 뜁니다. 엉금엉금 가요. 진짜 무겁습니다. 엉금엉금 가요. 결국 그러다가 등에서 숨이 넘어가는 걸 듣고 병원 들어가서 바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부모님께 잘하시라는 것도 있지만 이 위에 써놓은 용기라 C자가 지금 안 보이는데 커리지라고 하는 용기. 실은 제 인생에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아주 많이 들으셨던 도전과 용기예요. 도전은 어느 때 하고 왜 그 도전을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MBC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시험을 볼 때 저 7개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레드퀸 이펙트처럼 싸움을 하는 방법, 노력을 하는 방법이 저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 자신감 떨어진 사람에게 자신감을 가져. 그런다고 자신감이 가져집니까? 그렇지 않죠. 용기나 자신감은 누가 가지란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갖죠.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섰는데 용기를 갖고 뛰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뛰어내릴 수 있죠. 누가 밀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 못 뛰어내려요. 그 용기를 갑자기 갖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던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다 제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그 이유도 수백만 가지예요. 원래 그 대학을 가려면 기본적인 성적이 이만큼 나와야 되고 이만큼 공부를 했어야 되고 MBC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데 들어가서 얼마간 다녀야 되고 무슨 학원을 가서 무슨 코스를 밟아야 되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경력을 따야 되고 조건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보세요. 1100대 1을 뚫었습니다. 학원? 한 달 반 가서 레슨 받아봤는데 아니어서 때려쳤어요. 필기시험? 따로 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100대 1에서 저만 살아남았을까요? 1099명이 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떻게 왜라는 거를 질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이 나오면 하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처럼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답니다. 갑작스럽게 당에 영입이 되고 그 지역에 생긴 일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900표로 겨우 신승을 했고요. 그 전 19대 때는 226표로 졌던 지역인데 제가 이번에 2만 5천 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써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만의 방식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땐 진짜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져지나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나 용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용기가 자신감의 실체입니다. 나도 오를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옳다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일에 자신감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말하기의 실체도 기술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도 그 콘텐츠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데 있는 것처럼 자신감의 실체도 사실은 나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 정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만 쓴다고. 그분이 아나운서가 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잘 다니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거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려고 듭니다. 거기에 설득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전의 실체는 나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면은 내 스스로 오를 수 있다는 용기를 자꾸 반복해서 갖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것이 도전의 실체입니다. 자꾸 꺼트려 죄송해요. 네. 제가 요즘 에세이를 하나 쓰고 있어요.
정말 바쁘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논다는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다시 못합니다. 보통 저희가 아침 5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해요. 7시에 첫 회의가 대부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를 만나려면은 그들의 일과 전에 만나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밥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의가 7시, 7시 반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기 일을 보통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일정이 거의 1시간 단위인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는 일정으로 지역도 내려갔다 와야 되고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다시 돌아서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책가방을 놓고 딱 서니까 이 자리에서 딱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국회의원이 이제 좀 익숙해졌냐고 물어보세요. 어, 선거를 치른 지 딱 만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 이 벚꽃을 기쁘게 다음 해에 즐길 수 있으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벚꽃이 참 좋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더라. 이게 노력의 실체입니다. 남들이 볼 때 되게 굉장히 쉽게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쉽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여러 가지 준비, 노력들은 사실 굉장히 폄훼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지역에서 많은 일들 합니다. 절도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놓기 위해서, SOC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빨리 못하냐? 당선 2개월 때부터 빨리 못한다고 사퇴합니다. 대중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이 연기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사실 전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설득에 이미 넘어간 거고 이미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기를 할 준비가 됐어요. 국회의원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가서 국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연기입니다.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면 돼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빠가 되면 되고 남편이 되면 되고 제자리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땐 친구가 되면 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더라 라는 게 짧지만 48년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이고 제 인생에서 그나마 노력을 했던 20여 년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모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할이 참 많아요. 저도 역할이 많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집에 가면 새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도 뭐 하나인가요? 제 큰애가 이제 20살인데 20살짜리부터 12살짜리까지 아내와도 제가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게 그래요. 이게 제가 21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아내하고 아직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내보내거나 내가 나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철저히 조율한다. 저는 나갈 생각도 없고 내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조율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큰 소리를 내본 적도 없어요, 아내에게. 아직까지는. 평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연기의 끝에 어디에 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 연기를 하기 전에는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의 한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 언젠가는 여러분께서도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은 저는 그냥 아나운서로 복귀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20년쯤 돌아보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어요. 이제 고등학교는 곧 졸업을 하는데 대학은 갈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결코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을 재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그 받았던 질문 중에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을. 정치라는 거는 그 학문적으로는 아주 보편적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좋은 권위자가 돼서 잘 배분하면 좋은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권위자를 뽑아야 되고 왜 권위자들은 매번 배분을 해야 되지? 세금은 내가 냈는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보화 시대로 갈수록 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사회 참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직접민주주의로 간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직접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청와대 가서 청원합니다. 잘못됐으면 SNS에 글 도배를 해서 생매장을 시키기도 해요. 위험하기도 한데 대중의 직접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 시대에 사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성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정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전 2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 교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바쁜 와중에 전주를 찾아서 사실 요즘 10명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또 특히 실내에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남은 건가요? 네, 제가 1시간 안에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물어보시고 제 30분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 제가 1시간 썼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은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강연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뜨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 핵심들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도 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해보시죠. 네. 정치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혹시 유튜브에 녹화되고 있는 네. 네네. 네, 유튜브 끊고 하죠. 뭐. 네, 네.